세금을 21억을 더 내야 된다. 이거 나중에 다 세무조사에서 이거 다 걸립니다. 아니, 법인이 내 소유인데 법인 돈은 내 돈이 아니냐? 안녕하세요. 절세미남 김도윤 세무사입니다. 저번 주에는 제가 영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5월달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라서 제가 좀 정신이 없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시사 이슈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사건이죠. 배우 황정음 씨가 본인 소유로 있는 법인 돈 43억 원을 횡령을 해서 가상자산에 투자를 했대요. 근데 이제 황정음 씨는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회사를 좀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본인 명의로 코인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거짓말인 것 같아요. 거짓말인 것 같은 이유가 일단 법인 명의로 이제 뭐 아이디나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코인 투자가 충분히 가능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이제 43억 원을 코인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이익이 나잖아요. 이익이 나면 이제 개인 소유로 돌리고 그 43억은 아마 그대로 법인 통장에 입금을 시키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2002년 슈가로 데뷔를 했을 때부터 저는 되게 좋아했던 가수 겸 배우였는데요. 제 나이가 좀 드러나나요? 근데 이런 사건에 너무 휘말리게 돼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코인 투자는 실패한 것 같아요. 본인 말로는 실패한 나머지 원금은 이제 회사 돈으로 들어갔고, 이제 차익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부동산을 이제 처분을 해가지고 추후 갚아 나가겠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어찌됐든 잘못됐죠. 횡령이라고 하는 게. 제가 오늘 이 내용을 세무사로서 왜 가져왔냐 하면요, 누군가는 얘기할 겁니다. 아니, 법인이 내 소유인데 법인 돈은 내 돈이 아니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게 맞는 말일까요? 그래서 법인 돈을 함부로 갖다 쓰면 안 되는 이유와, 그리고 만약에 법인 돈을 함부로 갖다 쓰게 됐을 때 세법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문제가 있어요. 법인 돈을 가져가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집에 금고가 있어요. 금고가 있는데 그 안에 한 50억의 현금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제가 그래서 이제 뚜벅뚜벅 걸어가서 여러분의 집 문을 엽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금고를 열어서 제가 43억 원을 가져가요. 가져가서 제가 코인 투자를 합니다. 코인 투자를 해서 결국엔 또 똑같이 실패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변명을 하냐면, 아니, 나는 여러분들의 자산을 불리기 위해서 이거를 가지고 왔다. 그래서 나는 이거 성공했으면 여러분한테 다 돌려드리려고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은 믿으실 건가요? 아니죠. 저를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일단 핸드폰 엽니다. 112를 누르겠죠. 그리고 저를 신고를 할 거예요. 뭐로? 절도죄로 신고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의 재산을 절도를 했으니까요. 이렇듯 제가 여러분의 돈을 가져가면 기분이 나쁘죠. 나빠서 신고를 할 겁니다. 자, 여기 법인이 있어요. 우리 법인의 한자적인 한자로 한번 풀어 써볼게요. 법인은 이렇게 씁니다. 인자가 무슨 인자예요? 네, 사람 인자예요. 얘를 지금 이걸 풀었으면요, 법적으로 인격체가 부여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법인을 설립을 할 땐 꽤 까다로워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을 보면은 여기 사업자 번호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법인 등록번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의 주민번호랑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이 법인을 죽이는 것도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우리 만약에 사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사망 신고를 하듯 만약에 이 법인을 죽이려고 하면 청산 절차라는 걸 합니다. 우리 상속 절차처럼 이 법인의 청산 절차가 완료가 돼야만 이 법인이 실질적으로 사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에서 인정한 사람인 겁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돈을 일반 인간이 가지고 오게 되면요, 얘도 화가 나겠죠. 아까 제가 여러분의 돈을 막 갖다 쓰면 열받듯이 얘도 열받는 거예요. 이 법인의 설립 목적은 뭔지 아세요? 바로 주주들을 위한 겁니다. 그 주주들을 위한 법인의 돈을 내가 대표이사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막 갖다 쓰면 이 법인은 열받는 거예요. 근데 얘는 절도죄가 성립하는 게 아니라 무슨 죄가 성립하죠? 네, 아까 뭐라고 썼어요? 43억? 횡령이죠. 횡령죄가 성립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 돈 함부로 가지고 오면 안 되는 거예요. 법인의 돈을요, 일반 이 대표이사라고 해볼게요. 대표이사인데 법인의 돈을 이렇게 가지고 오려면요, 어떻게 갖고 올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세금을 내면 됩니다. 세금을 내면 법인의 돈을 정당하게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이 법인에서 나오는 세금은요, 이제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겠죠. 바로 근로소득세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배당소득세. 이렇게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이 두 개는요, 이제 종합소득을 이루고 있는 건데요. 만약에 이 사람이 대표예요. 대표인데 이 돈을 가지고 오고 싶다. 그러면 어떤 형식으로 갖고 올 수 있죠? 네, 급여 형식으로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급여 형식으로 갖고 오게 되면 근로소득세를 물면 되고요. 이 사람이 대표이면서 만약 주주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또 급여 말고 어떤 형식이 있죠? 네, 맞습니다. 배당의 형식으로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이때 갖고 오는 거는 바로 배당소득세입니다. 요 다 합쳐서 그걸 종합소득이라고 하는데요. 최고 세율이 45%나 돼요. 그러니까 이 대표가 이걸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당연히 안 좋아하죠. 그렇기 때문에 법인의 돈을 아무런 세금 없이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이 돈을 세금 없이 가지고 오게 될 경우에는 세법상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제가 아까 황정음 씨 기준으로 해서 43억을 가지고 이제 그 황정음 씨 회사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알기 쉽게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횡령죄는 횡령죄대로 성립을 하는 거고요. 법인에서 만약에 세금 없이 대표이사한테 돈이 나갔다라고 하면 우리가 개정 과목으로 가지급금이라는 임시적 개정을 씁니다. 이 가지급금은요, 이제 쉽게 얘기해서 대여금이에요. 대여금은 회사 돈을 빌려준 겁니다.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급금이 많은 법인들이 이 가지급금 어떻게 해결하지? 라고 해서 법인 컨설팅들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 가지급금을 해결을 하려면 이 세금 문제를 반드시 해결을 해야 돼요. 뭐 그거는 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설명드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요. 이 가지급금 때문에 법인에 대해 어떤 일이 발생이 되는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첫 번째, 대여금이라고 했죠. 그럼 뭐가 발생이 되죠? 네, 이자 수익이 발생이 돼야 됩니다. 근데요, 국가는요, 어찌됐든 세금을 많이 걷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이 주머니를 기준으로 주머니에서 많이 나간다거나 아니면 적게 들어오는 걸 국가에서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세무조사가 나오는 겁니다. 이자 수익은요, 법인 입장에서 보면 주머니로 돈이 들어오는 거죠. 근데 이게 적게 들어왔다?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그만큼 세금이 적게 나오겠죠. 그걸 국가가 싫어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그래서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라고 하는 건데요. 야, 너 이거 이자 안 받으면 이거 이만큼은 이자를 받아야 돼 라고 이제 세법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때 적용하는 이율은요, 물론 뭐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이라고 해서 만약 그 법인이 뭐 다른 대출이 있거나 이러면 그걸 가중평균으로 한다라고 하는데 그건 어려우니까 그 당좌대출 이자율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4.6%거든요. 이제 4.6%라고 해서 뭐 4.6% 하면 계산기로 두들겨야 되니까 5%라고 가정할게요, 대략. 그랬을 때 우리 황정음 씨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3억을 이때 인출을 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43억에 대해서 5%의 세금이니까 1년당 2억 원의 이자를 여기 회사 통장에다 넣어야 돼요. 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2억 원이 바로 그 대표이사의 아까 제가 뭘로 나간다 그랬죠? 첫 번째, 급여로 처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기존에 그 대표이사가 받았던 급여에다가 얘가 추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러프하게 그냥 50% 최고 세율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대표이사는 그래도 뭐 급여를 많이 받으니까 그 50%라고 이제 적용이 된다라고 했을 때 기존의 월급이 연봉이 50%가 적용이 되는데 얘가 만약에 여기에 추가로 들어가 버리게 되면 세금이 최소
1억 원을 더 내야 되는 거예요. 1억 원을 더 대표이사가 가져간 걸로 봐서 1억 원을 더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이제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가 1억씩, 그러니까 2억씩 이제 발생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얘를 끝까지 안 갚았다라고 하면 얘를 뭘로 보죠? 네, 그냥 가져간 걸로 봐요. 가져간 걸로 봤을 때 아까 제가 뭘로 가져간다 그랬죠? 급여 아니면 배당이잖아요. 세법에서는 얘를 너 급여로 가져간 거야 라고 판단을 해버립니다. 그랬을 때 아까 제가 50% 세율을 또 적용한다라고 하면 이 세금에 대해서 이제 여기 반이에요. 거의 21억 정도의 세금을 내야 되는 겁니다. 이미 이 돈은요, 이미 다 썼겠죠. 뭐 코인 투자해서 망했든 뭐 좀 없을 텐데 이 없는 거에 대한 세금을 21억을 더 내야 된다라는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만약에 가지급금이 있어요. 가지급금이 계상되어 있는데 만약 그 법인에 대출이 있어요. 이건 진짜 사업을 위한 대출이었겠죠. 그러면 이 대출이면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았을 텐데 뭘 내야 돼요? 네, 이자 비용을 내야 돼요. 이 이자 비용은 당연히 법인의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전액 손금 처리됩니다. 하지만 이 가지급금이 있으면요, 가지급금에 대한 일부, 즉 우리 이제 재무제표에 자산이 있잖아요. 그럼 이 가지급금이 자산으로 잡힐 겁니다. 자산으로 잡히는데 이 가지급금 비율만큼이 인정이 안 돼요. 이자 비용이. 그래서 이제 이중적으로 이제 법인에 대한 페널티를 부여하는 시기죠. 이거 은근히 되게 적은 것 같은데 엄청 큽니다. 보통 이제 법인들은 대출을 좀 크게 받아서 이제 이자 비용이 많이 나가는데 거기에 가지급금이 만약 커버리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인정을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이렇듯 횡령죄뿐만 아니라 세금적으로도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무제표를 봤을 때 가지급금이 많은 회사라고 하면요, 당연히 대출도 안 나와요. 잘 은행권에서도 신용이 별로 안 좋아서 이제 안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다가 대출도 안 돼, 그 다음에 세금도 많이 내, 그리고 이제 뭐 횡령죄 들어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 가지급금이 많은 법인들은 정말 이 가지급금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해서 온갖 편법을 다 써요. 뭐 예를 들어서 대표자 특허권을 법인에 팔아가지고 그 법인에 판 거에 대해서 기타 소득만 내가지고 그거를 이제 가지급금으로 끈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막 이제 편법적인 거로 이제 막 컨설팅이 들어가니까 이거 나중에 다 세무조사에서 이거 다 걸립니다. 이거 다 판례 있고요.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뭐 이제 시간이 되면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대표 여러분, 법인 돈 이렇게 함부로 꺼냈으면 안 돼요. 만약 꺼내 쓰셨다면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대표이사님 뭐 가지고 있는 집이라든지 자산 처분해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다 그걸 갚아 나가든지 아니면 급여를 근로소득세 똑같이 내고 그 급여 받은 걸로 갚아 나가든지 이런 식으로 처분을 하셔야 돼요. 뭐 이 가지급금을 정말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없습니다. 오늘 황정음씨 사건을 토대로 해서 이제 법인의 가지급금, 즉 횡령 금액이 과연 세법적으로 법인에 어떠한 형식이 어떠한 문제점을 발생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법인 대표님들은 이제 세무사 사무실을 선택을 할 때 소통이 좀 괜찮은 세무사를 선택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는 거에 대해서 사실 이제 직원분들이 기장을 하다 보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세무사님에 대한 소통이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세무사 선택을 하실 때 가장 1순위로 보실 거는 이제 세무사와 소통이 얼마나 잘 되는지,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 산재되어 있는 문제점들을 차근차근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세무사님들을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대한민국 납세자가 억울하게 국가한테 세금을 뺏기지 않는 그날까지 저 절세미남 김도현 세무사는 항상 공부하고 연구하고 탐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